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데려온 남자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아마도 예전에 한두 번 스쳐본 적이 있었을 거다. 그 흔한 회식 자리, 아내가 낄 수 없는 좁고 음습한 공간에서 남편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그날도 그랬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으며 말했다. 얘, 내 대학 후배야. 요즘 잠깐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며칠 우리 집에 신세 좀 지겠다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남편은 워낙 자기 사람 챙기기로 유명했고 그게 싫지도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으니까. 그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아, 그래요. 편하게 지내요. 뭐 필요한 거 있음 말씀하시고요. 그 남자 윤재. 이름도 흔했고 표정도 평범했다. 근데 그날 밤 내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을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 남자의 시선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따라 느릿하게 움직였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가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머리 긴 거 잘 어울리세요. 그 말이 귓가에 머물렀다. 남편은 이미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한마디에 심장이 두어 번 더 뛰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따라왔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창문을 여닫을 때, 심지어 내가 화장대를 정리할 때조차.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거실에 있는 윤재에게 말을 걸었다. 윤재 씨, 혹시 방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방은 괜찮은데 아침 공기가 좀 차서요. 근데 이 집 공기 이상하게 따뜻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향이 닿을 정도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누가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 순간 나는 멈췄다.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되는 거리였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목덜미, 그리고 어젯밤의 그 말투까지 모든 게 유혹처럼 나를 덮쳐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다려지기도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고 윤재는 그날 저녁 와인을 꺼냈다. 누나 와인 좋아하신다면서요. 기억해요. 예전 회식 자리에서 레드 하나 시켜서 혼자 거의 다 비우셨던 거.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소파 한가운데 남편이 늘 앉던 그 자리. 우리는 와인을 마셨고 대화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다리가 닿았고 손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윤재 씨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 말만 간신히 내뱉자 그는 내 귓가에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요. 근데 하고 싶어져요. 계속 누나 얼굴 보면 참기 싫어요. 그 말 너무 가까웠다. 그 숨결이 내 쇄골 아래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외로웠고 위험을 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피부를 더듬듯 확인하듯 부딪혔다. 욕망이 감정을 덮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봤다. 그 안엔 분명히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침대는 아니었고 소파도 아니었다. 주방 옆 작은 다용도실. 남편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섞었다. 끝나고 나서 나는 물었다. 왜 나예요? 그는 말했다. 누나는 나한테 처음부터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금지된 걸 가장 원하게 되는 거 모르세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아침상을 차렸다. 계란 프라이에 된장국, 깍두기 몇 조각.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보며 국을 떠먹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윤재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나를 스쳐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윤재는 결국 문을 열고 나왔고 그는 내 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눈맞춤,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친 손끝의 떨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아침 공기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마치 목을 죄고 있던 끈이 풀린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은 윤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제 후회하세요? 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윤재 씨는 후회 안 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계속 생각만 했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후회도 욕망도 아닌. 오히려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떤 감정 같았다. 두근거림, 들뜸, 그리고 들켜선 안 되는 스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됐다. 아니, 더 조심하는 척을 하게 됐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윤재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샤워 시간도 달랐고 식사 시간도 어긋났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 등을 따라왔고 내 손끝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가 왔다. 회식이 잡혔다며 2차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내 방 문을 닫고 앉았다.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다시 그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붉은색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걸 지우지도 감추지도 않았다. 거실에 나가자 윤재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또 그럴까요, 우리? 나는 작게 웃었다. 그럴까, 우리? 그 밤은 전보다 더 격렬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다. 윤재는 내 목덜미를 감싸며 속삭였다. 나 누나한테 중독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 못 보겠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게 현실이 될까 봐. 그날 새벽 베란다 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고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나는 그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취했어. 택시 탔는데 집에 못 갈 것 같아.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잘게. 미안해. 나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말투, 어눌한 혀,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여자 웃음소리까지 모두 정확히 들었다. 전화를 끊고 윤재를 바라봤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나를 봤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젠 도망칠 이유도 숨길 구실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난 매일 아침 두 얼굴로 살아갔다. 아내로서의 나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렸고 남편의 와이셔츠에 주름 하나 없게 다려줬고 그가 말하는 후배 자랑도 옆에서 웃으며 들어줬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뒤에서 윤재와 내가 마주치는 짧은 눈빛 하나, 손등이 스치는 짧은 순간 하나가 그 어떤 영화보다 자극적이었다. 나는 점점 아내가 아니라 여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윤재, 여기 좀 더 있어도 되지? 회사에서 면접 보게 됐다네.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상황인데 왜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까? 윤재는 그날 밤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멈춰야 해요. 이 이상은 안 돼요. 문 너머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감쌌다. 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 싶었다. 문이 조금 열렸고 그 사이로 윤재의 손이 들어왔다. 그 손이 내 볼을 스쳤고 나는 그대로 몸을 기대버렸다. 우리는 다시 부딪혔다. 이번엔 침대도 다용도실도 아니었다. 부엌 식탁 옆 커튼이 덜 내려진 창가 아래.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남편이 알면 다 끝이에요. 그는 나를 품에 안은 채 말했다.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누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누나 없이는 잘 살잖아요. 그 말 너무 아팠다.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를 늘 돌보았지만 그는 늘 나를 지나쳤다. 그런데 윤재는 매 순간 나를 봤다. 원했고 안았고 말 한마디 없이도 내 감정을 알아봤다.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잤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서로를 아는 채로 숨을 고르며 어쩌면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이 묘한 말을 꺼냈다. 어제 윤재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나 봐. 현관 비밀번호를 5번이나 틀렸더라고. 휴대폰으로 알림 와서 깼지 뭐야. 이상하게. 요즘 얘 표정이 좀 다르지 않아?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튄 김치 국물이 손등에 번졌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남편이 짐작하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그 순간 윤재가 방에서 나왔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의 식사,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과 거짓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남편의 셔츠를 다리다가 윤재가 서 있는 걸 봤다. 문턱에 기대선 그는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나, 우리 도망칠래요? 나는 다리미를 멈췄다. 한참을 침묵하다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은 맹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정색을 하고 말했다. 혹시 요즘 이상한 문자 받은 적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 한 통이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당신 아내랑 당신 후배. 밤마다 재밌겠네요.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바보는 아니야. 요즘 너도 이상하고 윤재도 이상하고. 나 감정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참았던 거야. 내가 너무 지쳤거든.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그저 샤워실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때 윤재가 방에서 나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알아챘다는 듯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걸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떡할까요? 그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안엔 한 발 더 나아가자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날 사랑해요? 윤재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하게 아팠다. 기쁘고 두렵고 슬프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남편은 그날 밤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문을 닫고 서로 다른 불을 끄고 잤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윤재, 오늘부터 회사 나가지 마. 자리 못 났대. 그리고 당분간 숙소도 알아봐. 이 집엔 오래 머물기엔 좀 그렇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한 선언이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그러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 짧게 말했다. 내가 갈게요. 누나, 걱정 말아요. 그날 저녁 윤재는 집을 나갔다. 짐도 거의 없었다. 한 손에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봤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고 우린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오래도록.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지고 방 안은 허공처럼 비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한 사람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갔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짐을 쌌다. 나 당분간 나가 있을게. 너도 정리할 시간 필요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이혼 얘기 천천히 하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며칠 뒤 윤재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모텔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모든 걸 잃은 지금 과연 이 남자와의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물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망가진 둘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윤재는 웃었다. 그래도 돼요. 그게 사랑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난 누나랑 있는 지금이 좋아요. 나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법원에 도착한 날 나는 벽에 붙은 가사 조정이라는 안내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누가 봐도 흔한 일, 하지만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는 일이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고 내가 가져온 서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위자료 안 받을게. 대신 지금부터 우리는 남처럼 살자. 친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그냥 남.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렇게 무심한 말투인데 왜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 걸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법원 밖으로 나와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어요. 그는 말없이 숨만 쉬었다가 작은 카페 위치를 공유해줬다. 조용한 골목길 안 낡은 간판이 걸린 카페에서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젠 우리 거리낌 없는 사이네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단지 그의 앞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가구는 많지 않았고 침대는 중고 매장에서 사왔다. 식탁은 없었고 전기포트 하나로 커피를 끓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윤재에게 말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이런 나랑 같이 사는 거? 그는 내 옆에 와서 눕더니 내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누나가 나한테 준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 남자는 그냥 갖고만 있었죠. 나는 이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내 마지막 선택이길 바랐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지인 모임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카톡을 보내왔다. 미안한데
넌 이제 좀 멀리 두고 싶어. 솔직히 그 일 너무 충격이었어. 나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윤재는 말없이 내 어깨를 안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시장에서 돼지고기 몇 점을 사오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식탁을 채우는 일이 일상이 된다는 걸.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윤재가 혼잣말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그건 이제 못해. 그 여자는 생각보다 무겁다고. 응, 감정이 아니라 그냥 책임감이야. 근데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나는 그대로 문 밖에서 멈췄다. 몸이 굳고 숨이 막혔다. 윤재는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다가 나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었다. 누나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감이래요? 지금 나 짐이에요?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내가 처음 봤던 그 깊은 감정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주방 싱크대에 돼지고기 봉투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또 한 번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내게 다가와 안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고 창밖만 보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커플,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담배 냄새까지 모든 게 나를 제외한 세상의 풍경 같았다. 윤재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우린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전화. 예전 여자예요. 정리 안 된 관계였고 사실 나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난 뭐예요? 잠깐 피신한 마음의 쉼터. 아니면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개야? 윤재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나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왜 슬퍼지는지 몰랐다. 진심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지쳐있는 느낌일까? 다음 날 아침 윤재는 먼저 출근하겠다고 나갔다. 나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다 그가 전날 놓고 간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임대 계약서와 소득증명서 그리고 다른 여자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오지은.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다. 하지만 분명 그 여자였다. 윤재가 전화기 너머로 정리 못했다던 그 여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장 한 장 천천히 다시 서류를 넣었다. 그날 저녁 윤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누구예요? 그 여자. 윤재는 잠시 멈칫하다 앉았다. 전 여자친구예요. 같이 살진 않았지만 꽤 오래 만났어요. 근데 내가 먼저 마음이 떠났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서류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윤재는 숨을 들이켰다. 정리를 못했어요. 사실 누나 만나기 전까진 나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감정의 잔재 같아요. 그리고 난 누군가의 잔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윤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오피스텔 문을 닫고 밤거리를 걸었다. 한참을 걷고 나니 낯익은 골목이 나왔다. 그곳엔 내가 전 남편과 처음 살았던 집이 있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는 집. 불 꺼진 창문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문 앞에 서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윤재에게 느낀 감정은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남편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누군가에게 채우고 싶었던 허기였을까? 그리고 내가 잃은 것들은 그 허기만큼의 가치였을까? 며칠간 나는 윤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명확한 신호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우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건 정리가 아니라 소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아니, 혼자가 되어보니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 앞에서 기다릴 때 혼잣말처럼 떠오르던 습관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는지를 조금씩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예전엔 남편 입맛에 맞추느라 자극적인 음식을 피했고 윤재와 함께 있을 땐 그가 싫어하는 커피향조차 피했던 내가 이제는 가장 진한 다크로스팅 원두를 사다가 혼자서 2잔이나 내려 마셨다. 그 향이 내 방 안에 퍼질 때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어섰다. 정말 몇 년 만이었다. 책 냄새가 나는 곳에서 나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 혹시 예전에 인문학 강의 들으셨죠?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때 동네 주민센터에서 같이 강의를 들었던 남자, 나보다 1~2살 위쯤 돼 보이던 차분한 인상이었다. 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커피숍에서도 몇 번 마주쳤던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그는 내 손에 들린 책을 보고 말했다. 저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 작가글 진짜 깊죠. 근데 요즘엔 잘 안 보이시던데. 나는 잠시 말끝을 망설이다 말했다. 좀 조용히 지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한 잔 하자고 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부담 없이 마주 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혼자 지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그래요. 혼자라는 게 나쁘진 않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말 참 좋네요. 나도 요즘은 혼자인 시간이 제일 정직하다고 느껴져요. 그날 우리는 긴 대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웃는 순간이 많았다. 그가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혹시 다음에 또 마주치면 같이 책 얘기 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살랑 불었다. 긴 겨울 같았던 내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부엌 타일에 닿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윤재는 이제 연락이 없었다. 우리 관계는 아무 말 없이 끝났고 서로에게 남긴 흔적은 불편한 기억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한 번쯤은 지나가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다른 길목 앞에 서 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침 햇살이 벽에 닿는 걸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식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그 단순한 루틴 속에서 나는 조금씩 숨을 고르게 되었다. 이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무는 일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는 일도 없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공허함으로 느껴졌지만 이젠 그 고요함 속에서 내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다시 그를 만난 건 그로부터 3주 후였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고 나는 거부감 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보여줬다. 그 작가, 내가 예전에 빌려 읽고 좋아했던 작가였다. 그 사람은 책을 내게 내밀며 말했다. 이 책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빌렸어요. 같이 읽으려고. 나는 순간 누나라는 단어에 놀랐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 말투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고 그 조심스러움이 내가 무너졌던 감정을 살며시 덮어주는 느낌이었다. 카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책 한 구절을 같이 읽었다. 감정은 때때로 말보다 책에 더 잘 담긴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혹시 예전에 결혼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했었죠. 근데 오래 안 갔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후회했죠. 그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도 돼요? 그 말은 어떤 강요도 기약도 없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린 매주 한 번씩 도서관 옆 카페에서 만났다. 책 얘기부터 계절 얘기까지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1시간을 함께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요즘 웃는 게 많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땐 웃어도 눈이 안 웃으셨거든요. 나는 잠시 멈춰 웃었다. 이제는 눈도 같이 웃나 봐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바닥까지 무너졌던 그 감정도, 윤재와의 뜨겁고 위험했던 사랑도, 남편과의 건조하고 무심했던 결혼도, 모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는 걸.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좋은 여자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제 그냥 내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나를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